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소리가 그치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로 낡았지만 기품이 서려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집주인의 고단한 형편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쇠락하여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이곳은 본래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들이 끊이지 않았던 명문가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명수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훤칠한 키와 준수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명수 도령은 외모만 번듯한 것이 아니라 성품 또한 대나무처럼 굳고 바다처럼 깊어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학문에 정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재물복은 주지 않았는지 집안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명수 도령은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다가도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소리에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과 땅을 지키기에는 빚이 너무나 많았고 갚을 길은 막막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의 겁으로 소문난서 대감댁에서 혼담이 들어오니 김진사 댁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서대감은 논밭이 1000리에 이르고 곡간의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부자였지만 슬에 둔 외동딸 연화 A씨에 대한 소문이 흉흉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화 아씨가 나이가 차도록 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도 흘리기 일쑤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소리만 하는 천치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가문의 빚을 갚고 집안을 일으킬 유일한 동아줄이 이 혼사뿐이라고 생각하여 아들의 의중을 물을 겨를도 없이 덜컥 혼담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명수 도령은 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으나 효심 깊은 그가 어찌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가난이 죄라 학식을 갖춘 선비가 바보 아내를 맞이하여 평생을 수발들며 살아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이면 쌀독이 바닥을 드러낼 처지였기에 명수 도령은 눈물을 머금고 이 혼례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가을바람만이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가며 새우산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아오자 조용하던 김진사 댁은 새벽부터 부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전을 부치고 국수를 삶느라 부엌을 들락거렸고 동네 아이들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잔칫집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랑인 명수 도령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고, 도대체 대감댁 바보딸이 얼마나 모자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콩나물을 다듬으며 쑥덕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잘난 도령이 돈 때문에 팔려가는 꼴이라니 세상 참 무정하기도 하지. 마당 한 구석에는 김진사 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칠촌 당숙이 뒷짐을 지고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겉으로는 집안일을 돕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김진사 댁의 남은 재산을 어떻게든 빼돌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수 도령이 똑똑한 처를 얻어 집안 살림을 깐깐하게 챙기게 될까봐 내심 전전긍긍해 왔는데 바보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깎게 들어와 봐야 바보 천치라는데 곡간 열쇠는 여전히
내 찾으겠구먼. 해가 중천에 뜨고 멀리서 풍물패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며 신부의 가마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사초롱을 앞둔 긴 행렬은 서 대감댁의 위세를 보여주듯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가마를 맨 가마꾼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난처해 보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때때로 기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명수 도령은 사무관대를 갖추어 입고 대례청에 서서 타들어가는 속을 감춘 채 굳은 표정으로 가마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고 수모가 다가가 가마 문을 열자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나오자마자 치맛자락을 밟고 휘청거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수모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신부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입을 해벌쭉 벌리고 소리내어 웃어 젖혔습니다. 아이고 땅이 움직이네. 땅이 춤을 춰요. 신부의 엉뚱한 외침의 하객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명수 도령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신부 연화는 식을 올리는 내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비비꼬거나 족두리가 비뚤어지도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절을 해야 할 순서에는 반대로 돌아서서 엉덩이를 내밀 뻔하기도 했고 닭이 푸드덕거리는 소리에 놀라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질러 엄숙해야 할 혼례식장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헛기침만 해댔고 서 대감 측 사람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당숙만이 그 광경을 보며 소매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뻐하며 킬킬거렸습니다. 겨우겨우 혼례식이 끝나고 신부는 안방으로 신랑은 사랑방으로 물러나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잔치 국수를 먹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보다 더하네 더해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어찌 살림을 꾸리나 명수도령 신세가 처량해서 어쩌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는 끝이 없었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명수도령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사랑방 문고리를 잡은 채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려가던 치른 혼례가 이토록 비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김진사댁 마당을 덮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하객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는 안악들의 다그락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집안 곳곳에 호롱불이 켜졌고 이제 명수 도령이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령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신방 앞 마루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는 자신의 아내가 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바보 신부가 앉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신방 문 앞에는 명수 도령의 유모였던 노파가 근심 어린 눈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어릴 적부터 도령을 업어 키운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도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도령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겉보기에 그렇다고 너무 상심 마십시오. 사람 속은 살아봐야 아는 법이고 칠흑 같은 밤에도 별은 뜨는 법입니다. 도령은 유모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저 쓴웃음을 한번 지어 보이고는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도령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연화는 벽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족두리는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였고 화장은 눈물인지 땀인지에 번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이 들어오는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침을 묻힌 손가락으로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빵이다 빵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제 밤이 깊었으니 잠자리에 듭시다.
명수 도령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연화는 고개만 획 돌려 도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는 듯 흐릿해 보였고 입가에는 여전히 해픈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랑님은 잠이 와요. 나는 배가 고픈데. 꼬꼬달기 낳은 알이 먹고 싶은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며 도령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명수 도령은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당숙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명수야, 첫날 밤부터 색시 기운 뺀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하하하. 술에 거나하게 취한 당숙이 신방 근처를 지나가며 내뱉은 조롱 섞인 농담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도령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지만 신부 연화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듯 우와, 밖에서 개가 짖나 봐요 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도령은 당숙에 대한 분노와 아내에 대한 실망감으로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명수 도령은 체념한 듯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당숙의 횡포, 그리고 평생 보살펴야 할 바보 아내.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의 꿈은 요원해 보였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작일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심지가 다 되어가는지 파르르 떨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명수 도령의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듯하여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웅얼거리고 몸을 뒤채던 신부의 움직임이 뚝 멈춘 것입니다. 방 안에는 갑자기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령이 의아하여 슬며시 눈을 뜨고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도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령은 순간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연화는 도령이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다시금 헤헤, 졸리다. 잠자리 잡아주세요. 잠자리. 하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서늘하고 지적인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천진난만한 바보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명수 도령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까? 아니면 저 여인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 도령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세차게 흔들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첫날 밤의 촛불은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깊은 침묵과 오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수 도령은 이 기이하고도 불편한 첫날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낡은 기와집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수 도령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의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깨어 있었고 누군가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새색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당숙의 소나귀에서 이 위태로운 집안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상올 마을의 밤은 길고도 깊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건만 신방의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명수 도령은 타들어가는 촌농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곁에는 바보라 소문난 아내 연화가 비단 이불을 칭칭 감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한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불깃을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하면서도 기이한지 도령은 화를 낼 기력조차 잃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문이 기울어 어쩔 수 없이 맺은 인연이라지만 첫날 밤에 정적을 깨는 것이 고작 아내의 콧노래 소리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하고 자리에 눕지요. 내일 아침 일찍 부모님께 문안 인사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도령이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듯 말해보았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령을 쳐다보며 엉뚱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서방님, 우리 집에 쥐가 많아요. 아주 큰 쥐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데 고양이는 낮잠만 자네요. 도령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기와집에 쥐가 끓는 것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나 첫날 밤에 신부가 할 소리치고는 너무나 뜬금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수 도령은 피곤함이 몰려와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어 윗목에 자리를 펴고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잠이 쉽게 올 리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밤바람에 대나무 숲이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며 내일 아침 밝아올 해가 차라리 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마주해야 했고 집안을 휘어잡고 있는 당숙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도령은 어느새 얕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기 회를 치며 우는 소리에 명수 도령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아내 연화는 이미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고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령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뚜껑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하녀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새색시 연화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얼굴에는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고 치맛자락은 물에 젖어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겠다며 쌀을 씻다가 솥단지를 엎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하얀 쌀알이 흩어져 있었고 연화는 그것을 줍겠다며 빗자루로 쓸어 담고 있었는데 흙과 쌀이 뒤섞여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당숙은 뒷짐을 지고 혀를 차며 서 있었습니다. 쯧쯧, 역시 소문이 틀리지 않았군. 쌀 아까운 줄 모르고 저리 난리를 피우니 이 집안 살림이 나만하겠어. 당숙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똑똑하면 자신이 그동안 야금야금 빼돌린 재산이 들통날까 걱정했는데 천치도 저런 천치가 없으니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숙은 명수 도령이 다가오자 보란듯이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명수야 내처가 밥 짓는 법도 모르니 앞으로 걱정이 태산이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 살림을 챙기겠느냐. 명수 도령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아내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인들이 할 일을 왜 부인이 나서서 이 사단을 만듭니까? 그러자 연화는 검댕이 묻은 얼굴로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밥밥 많이 먹으라고 내가 하려고 했지요. 근데 쌀이 도망갔어요. 쌀이 발이 달렸나 봐요. 그녀의 엉뚱한 대답에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킥킥거리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령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소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진사와 안방마님 앞에 선 연화는 절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며 찻상을 엎을 뻔했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아기가 아직 낯설어서 그러려니 해라. 차차 배우면 되겠지. 아버님의 말씀은 위로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어른들의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 위에 놓인 다과를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맛있다 달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소동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김진사 댁 며느리 이야기를 안주삼아 떠들썩했습니다. 글쎄, 쌀을 씻다가 흙바닥에 다 쏟고는 쌀이 도망갔다고 그랬대. 어머나 세상에, 그 똑똑한 명수 도령이 어쩌다 그런 색시를 얻었을꼬. 서 대감댁 재산 보고 데려왔다지만 절에서야 돈이 무슨 소용이람. 사람들의 입방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명수 도령이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힐끔거렸습니다. 도령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어 서책을 핑계로 사랑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숙은 이 기회를 틈타 더욱 노골적으로 집안일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진사를 찾아가 은근한 목소리로 꼬드겼습니다. 형님 보시다시피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곡간 열쇠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분간 더 맡아서 관리할 테니 형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진사는 며느리의 행동을 본 터라 당숙의 말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네. 며느리가 철들 때까지만 좀 부탁하네. 당숙은 겉으로는 곤란한 척했지만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곡간의 곡식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숙은 그 길로 곧장 곡간으로 달려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품 목록을 훑어보며 얼마나 빼돌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이 30필에 엽전이 5,000냥이라 이걸 잘만 굴리면 내 논을 몇 마지기는 더 살 수 있겠어.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곡간 안을 둘러보며 바보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조상님의 은덕이라도 되는 양 기뻐했습니다. 연화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이자 당숙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저렇게 바보짓이나 하며 살아라. 내 배 불리는 데는 아주 딱이니 말이야. 하지만 집안 사람들 모두가 연화를 바보로 취급하는 와중에도 단 한 사람만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수 도령의 늙은 유모였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에서 살아온 유모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그녀의 눈에 연화의 행동이 어딘가 석연치 않게 비쳤던 것입니다. 유모는 연화가 흙장난을 하고 난 자리를 치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엔 마구 파헤친 흙더미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마당에 고이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물기를 터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쌀을 쏟았던 자리도 쥐구멍 바로 앞이어서 쥐들이 쌀을 먹으러 나왔다가 하인들에게 잡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모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있는 명수 도령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A씨가 하시는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도령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바보짓을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유모는 도령의 책상 앞에 다가앉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마당에서 흙장난하신 것을 보니 비가 오면 물이 고이던 곳을 정확히 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은 모양새도 밤에 도둑이 들면 소리가 나게끔 묘하게 놓여 있더란 말입니다. 명수 도령은
유모의 말에 그제야 고개를 들어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연이겠지요.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도령은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지난밤에 그 서늘했던 눈빛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찜찜해졌습니다. 도령님, 옛말에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 했습니다. 부디 A씨를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십시오. 당숙 어른이 설치는 꼴을 보아하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혹시 R씨가 무언가 알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맺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명수 도령은 유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초저녁부터 골아떨어진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 사위가 조용해지자 갑자기 코를 고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연화는 달빛이 비치는 창가로 다가가더니 품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낮에 당숙이 흘리고 간 장부에 찢어진 조각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연화의 얼굴은 낮에 그 바보 같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매섭고 날카로웠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어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장부의 숫자를 짚어가며 머릿속으로 셈을 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령이 누워있는 쪽을 잠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연민을 도령은 보지 못하고 자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었었고 금세 다시 코를 고는 신용을 했습니다. 명수 도령은 심장이 쿵쿵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그를 안단 말인가? 셈을 할 줄 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낮에는 그토록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일까? 도령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켰습니다. 만약 유모의 말대로 아내가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내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분명 이 집안 특히 당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령은 당숙이 곳간 열쇠를 쥐고 흔드는 모습과 아내가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을 연결지어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수 도령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척했지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마당에서 흙을 파고 빨래를 하다가 물장구를 치는 등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당숙이 지나가며 에구 저런 모자란 것 하고 혀를 차면 연화는 흙이 묻은 손으로 당숙의 옷자락을 잡으며 숙부님 돈 주세요. 깎아 사 먹게 하며 매달렸습니다. 당숙은 기겁을 하며 그녀를 밀쳐냈지만 도령은 보았습니다. 연화가 당숙의 옷자락을 잡는 척하며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의 위치를 확인하는 날카로운 눈빛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당숙이 외출한 틈을 타 연화가 곳간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낮잠을 자거나 바티를 하러 나가 마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수 도령은 사랑방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머리 뒷꽂이를 빼내어 굳게 닫힌 곳간 잠을 쇠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도령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놀랍게도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고 연화는 재빨리 곳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령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 잠시 후 연화는 곳간에서 나와 다시 자물쇠를 채워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당장 달려가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그녀가 하려는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보라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반전에 도령은 묘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 여인이 무너져가는 김진사댁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숙 또한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 곡간의 곡식이 미세하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정리정돈이 되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파먹은 흔적도 줄어들고 흘린 쌀알 하나 없이 깨끗해진 바닥을 보며 당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바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살림이 왜 더 야무져지는 것 같지? 당숙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는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 더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가올 조상님의 제사, 그것이 바로 당숙이 노리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며느리의 기행과 당숙의 횡포로 시끄러웠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수 도령은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비밀을 지켜주며 그녀가 그려나가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우 앞에서 김진사댁의 운명은 바보탈을 쓴 천재 아내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당숙의 마수에서 벗어나 집안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제 2부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연화의 비범함과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함정을 파는 당숙, 그리고 아내를 다시 보게 된 명수 도령의 이야기가 다음 장에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잠시 쉬시고 준비가 되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사날이 다가올수록 김진사댁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집안의 가장 큰 행사인 불천의 제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을 기리는 엄숙한 날이자 먼 곳에 사는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집안의 위세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겠지만 가세가 기운 지금은 재물 하나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밤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탄식했고 안방마님은 엽전 몇 푼을 세고 또 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당숙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제사를 이용하여 눈의 가시 같은 바보 며느리를 확실하게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숙은 제사 준비가 한창인 부엌으로 들어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장난을 하던 부직갱이로 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그 모습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녀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에잉, 바쁜데 손이 모자라지 않느냐 새아기도, 명색이 이 집 며느리인데 제사상에 올릴 젓과 떡을 직접 빚게 해라. 조상님께 정성을 보여야지 언제까지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만 있을 게냐. 하녀들은 당숙의 억지에 기가 막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쌀도 제대로 못 씻는 바보 A씨에게 그 중요한 제수 음식을 맡기라니, 이는 대놓고 제사를 망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숙의 속셈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는 몰래 창고지기를 시켜 곰팡이가 핀 콩과 묵은 내가 나는 쌀가루, 그리고 물에 젖어 연기만 나는 젖은 장작을 연화 앞에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자, 새아기야, 이게 아주 귀한 재료란다. 이걸로 두부도 만들고 떡도 쪄서 내 서방님 기 좀 살려주거라. 당숙은 짐짓 다정한 척하며 연화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연화는 곰팡이 핀 콩을 한 줌 집어들고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우와, 콩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 발냄새 같다 하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숙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이제 제사상에 썩은 음식이 올라가고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지면 김진사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내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숙이 사라지자 부엌에 남은 하녀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째, 젖은 장작으로 불을 어떻게 피우며 썩은 콩으로 무슨 두부를 만든담. 그러나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언니들은 저기 가서 쉬어. 나 혼자 소꿉놀이 할 거야. 아무도 오지 마 하고 소리치며 부엌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듣기에는 우당탕탕 그릇 깨지는 소리와 연화의 괴상한 노래소리만 들려왔기에 하녀들은 제사를 망쳤다며 울상을 짓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사랑방에 있는 명수 도령에게 전해졌습니다. 도령님 큰일 났습니다. 당숙 어른이 A씨에게 썩은 재료를 주고 제사 음식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명수 도령은 하녀의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숙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아내를 말리려 했으나 문득 지난밤 유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A씨를 믿고 지켜보십시오. 도령은 주먹을 꽉 쥐고 부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매캐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탄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수한 콩 삶는 냄새와 향긋한 떡 찌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연화의 괴상한 노래소리는 뚝 그치고 대신 규칙적이고 경쾌한 칼질 소리만이 타닥타닥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김진사 댁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당숙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고 김진사 내외는 근심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명수 도령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에 보았던 곰팡이 핀 콩과 젖은 장작은 온데간데 없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두부와 윤기가 흐르는 떡이 소반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마지막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도령이 들어온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낮에 그 풀린 눈동자는 사라지고 깊고 지혜로운 눈빛이 도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바보의 말투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명수 도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연화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를 꺼내어 도령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숫덩이 하나를 꺼내 장부의 특정 부분들을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당숙이 지난 10년간 빼돌린 소장료와 쌀의 양입니다. 낮에 제가 받은 썩은 콩은 당숙이 쌍합새 사들여 장부에 적힌 좋은 콩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골라내고 뒤뜰 항아리에 숨겨진 진짜 콩을 찾아내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당숙의 비리가 빼곡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령이 막연하게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도둑질이었습니다. 제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적의 경계심을 풀고 이 집안의 썩은 뿌리를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대감댁에서 귀하게 자랐으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 간청하여 셈법과 장사를 배웠고 이 집안의 사정을 듣고 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연화의 고백은 명수 도령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기울어가는 가문을 구할 여장부임을 깨달았습니다. 도령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하고 부끄러워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연화는 따뜻한 손으로 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에서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서방님 사과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제사입니다. 당숙은 내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를 망신 주고 쫓아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자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명수 도령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그대를 지키고 이 집안의 정의를 바로 쓰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단단한 신뢰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 준비로 집안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친척들이 하나둘 대문을 들어서며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친척들은 명수 도령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자네 바보 색시 때문에 고생이 많다지 오늘 제사상은 제대로 차려질지 걱정이네 그려. 그들은 이미 당숙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온 터라 며느리가 제사를 망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허허허, 제가 옆에서 돕는다고는 했지만 워낙 모자란 아이라. 부디 음식이 좀 상했더라도 조상님을 생각해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는 이미 승리라도 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방마님과 하녀들이 병풍을 치고 제기를 나르는 동안 친척들은 모두 사랑차에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곰방대만 두드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연화와 명수 도령이 함께 음식이 담긴 목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족두리를 삐딱하게 쓰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 선 명수 도령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당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저 뚜껑을 열면 썩은 내가 진동하겠지. 그러면 끝이다. 당숙이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이니 어디 한번 봅시다. 냄새가 좀 나더라도 다들 이해해 주시죠. 친척들은 코를 막을 준비를 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명수 도령이 천천히 목판 위에 덮인 보자기를 걷어내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갓 지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적, 그리고 맑고 투명한 탕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썩은 냄새는커녕 오감을 자극하는 구수하고 정갈한 음식 냄새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당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분명 자신이 썩은 콩과 젖은 장작을 주었건만 눈앞의 음식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바보라더니 헛소문이었나. 이런 음식을 만들려면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될 텐데. 당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멍한 표정을 싹 거두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며 당숙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숙부님, 음식이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곰팡이 핀 콩과 썩은 쌀로 이 정도 만들었으면 칭찬을 해주셔야지요. 연화의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숙은 마치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네가 말을... 연화는 소매 속에 감추어 두었던 장부와 썩은 콩이 담긴 주머니를 꺼내어 마루 위에 툭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터지며 검게 썩은 콩들이 당숙의 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그리고 아버님, 오늘 이 제사상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에 눌려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명수 도령은 아내의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흔들리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낡은 기와집의 마루 밑에서 썩어가던 비밀들이 백일에 드러나려는 찰나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숙의 입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그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썩은 콩으로 만든 기적 같은 음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바보의 탈을 벗어던진 천재 아내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된 가운데 연화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명확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친척들과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고 그 정적 속에서 연화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숙부님께서는 이 집안의 곳간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기셨습니다. 지난 3년간 장부에서 누락된 쌀가마니만 해도 100여 석이 넘고 소작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도지 또한 절반은 숙부님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장부를 펼쳐 구체적인 날짜와 수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마치 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는 듯한 위엄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며느리와 당숙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숙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내 억지를 부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냐 형님. 저 아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보 흉내를 내다가 이제는 미치광이가 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수 도령이 앞으로 나서며 당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숙부님, 추하십니다. 제 아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라 여기신다면 이 장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관에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도령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기세에 눌린 당숙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화는 당숙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숙부님께서 헛소리라 하시니 제가 물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부님, 방 아랫목 장판을 걷어내면 구들장 밑에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난달 쌀을 팔아 가로챈 엽전 500냥과 폐물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당숙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몰래 숨겨둔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당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연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당숙의 방으로 가서 아랫목 구들장을 드러내보아라. 새아기의 말이 사실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하인들은 서슬퍼런 김진사의 명령에 불호령이라도 떨어진 듯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당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오라. 오해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비굴하게 변명하는 당숙의 모습은 이미 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흙투성이가 된 항아리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항아리를 엎자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엽전 꾸러미와 은비녀 등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어찌 피를 나눈 친척이 이럴 수가 있는가.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더니 제 배만 불리고 있었구먼.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자 당숙은 바닥에 엎드려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김진사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자네를 믿고 곳간 열쇠를 맡겼건만 돌아온 것은 기만과 도둑질 뿐이로군. 더 이상 내 집 마당에 발을 붙이지 말게. 당장 나가게. 당숙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명수 도령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당숙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숙부님,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관에 고발하지 않는 것을 마지막 자비로 하십시오. 당숙은 결국 하인들에 의해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집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과 같은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낸 후에 시원섭섭함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쫓겨난 당숙의 뒷모습보다는 마당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며느리 연화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연화는 다시 조신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집안의 경사스러운 제삿날에 소란을 피워 송구합니다. 하오나 집안을 좀먹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나섰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녀의 태도는 조금 전에 서리빨 같던 모습과는 달리 더없이 공손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새아기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저 도둑놈 손에 껍데기만 남을 뻔했다. 네가 이 집안의 은인이다. 김진사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안방마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다가와 연화에게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눈이 삐었지. 이런 보배를 못 알아보고 바보라 손가락질했으니 명수 조카 자네는 정말 복받은 사람일세. 천하의 명석한 아내를 얻었으니 말이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보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명수 도령은 아내의 곁에 서서 그 모든 칭찬을 들으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평생 당신의 지혜를 존경하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리라. 연화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소라는 끝났으니 이제 정성을 다해 조상님을 모셔야지요. 연화의 말의 분위기는 다시 엄숙한 제례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숙이 망치려 했던 제사상은 연화의 손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술잔이 오가는 동안 김진사 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상님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위해 둘러 앉은 자리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화가 만든 음식은 맛 또한 일품이어서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허, 이 탕국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국물 맛이 깊고 시원한 것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이 전은 또 어떻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입안에서 살살 녹내그려. 친척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고, 쫓겨난 당숙 이야기는 안주 삼아 씹으며 그간의 울분을 털어냈습니다. 연화는 부엌과 대청마루를 오가며 부족한 음식을 채우고 어른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바보의 어설픔 대신 안주인의 기품과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녀들도 아씨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며 연화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진사는 술잔을 들고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새아기야, 이리 와서 한 잔 바꿔라. 오늘 내공이 제일 크다.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조심스럽게 술잔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대답에 김진사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맙구나.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 다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대청마루는 늦은 밤까지 훈훈한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인들도 뒷정리를 마치고 물러가고 마당에는 휘영청 밝은 달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수 도령과 연화는 사랑방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도령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오늘 정말 고생 많았소. 그리고 정말 고맙소. 도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도령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서방님, 많이 놀라셨지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세요.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 부득이하게 서방님까지 속였습니다. 연화의 말에 도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부족하여 부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오. 그동안 바보라 무시하고 홀대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도령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도령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면 그만이지요. 그렇소. 이제 우리 집안에 묵은 때를 벗겨냈으니 부인과 힘을 합쳐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소.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부인의 지혜를 빌려 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살림도 알뜰히 챙기겠소. 도령의 다짐에 연화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훌륭한 선비십니다. 다만 세상 물정에 조금 어두우셨을 뿐이지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우리 힘을 합치면 이 낡은 기와집을 다시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모가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모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제야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네요. 당숙 어른이 나가시니 쥐들도 다 도망갔는지 부엌이 아주 조용합니다. 유모의 농담에 세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유모는 연화를 바라보며 아씨,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 속은 살아봐야 안다고 했지요.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며 으쓱해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연화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장부를 몰래 보았는지
바보 연기를 하기 위해 어떤 연습을 했는지 무용담처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흙장난을 칠 때 옷에 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리고 콧물을 흘리는 흉내를 낼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해서 혼났지요. 연화의 이야기에 명수도령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랬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내 아내가 천하의 명배우인 줄은 꿈에도 몰랐소.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달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만은 밝은 호롱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밤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나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편안하고 아늑했습니다. 마당의 낡은 담벼락도 삐걱거리는 대문도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가족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도령은 아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이 여인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듯 김진사 댁에도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지혜로운 아내와 성실한 남편이 만들어갈 앞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지막 제5부에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김진사 댁의 후일담과 두 사람의 깊어지는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밤이 늦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의 끝자락이 머지않았습니다. 어느덧 김진사 댁마당에 수북하게 쌓였던 낙엽들이 찬바람에 흩어지고 그 자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당숙이 쫓겨나고 집안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간 후 김진사 댁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문 밖까지 들리던 고성이나 한숨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다듬이질하는 맑은 소리와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무너져가던 담장은 말끔하게 보수되었고 쥐가 들끓던 곳간은 곡식 가마니로 가득 채워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앞을 지날 때마다 저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오더니 죽어가던 나무에 꽃이 피었네 하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바보 흉내를 낼 필요가 없었기에 본연의 총명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안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의 업무를 배정하고 그날 써야 할 식재료와 물품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살림이 연화의 손을 거치자 물 흐르듯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낭비되는 재료를 줄이는 법, 제철 나무를 갈무리하여 겨울 양식을 마련하는 법, 그리고 장터 시세에 맞춰 곡식을 사고 파는 법 등을 하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깐깐한 새 아씨를 어려워했지만 그녀의 지시대로만 하면 일이 반으로 줄고 먹을 것은 2배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자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명수도령 또한 아내의 내조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고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던 날들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마당을 오가는 아내의 모습을 쫓곤 했습니다. 쪽진 머리에 단정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연화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 단단하고 야무진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도령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도령은 붓을 들어 글을 쓰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기에 저토록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까.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장부 정리를 마치고 잠시 짬을 내어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보 며느리가 나타났다며 쑥덕거리거나 피했을 마을 안악들이 이제는 연화가 나타나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댁 작은 마님 나오셨습니까? 요새 얼굴이 아주 훤하십니다. 마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물을 갈무리했더니 하나도 바람이 안 들고 아주 싱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악들은 앞다투어 연화에게 인사를 건네고 살림의 지혜를 구하려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거만하게 구는 법 없이 예전에 그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마님, 어찌 그리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님이 그 조금 모자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말에 주변 안악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핀 들꽃을 쓰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고 귀를 닫아야 더 잘 들릴 때가 있는 법이지요. 제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여러분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낮추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대답에 안악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배우신 분은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구먼. 그날 저녁 김진사댁 사랑채에는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의 훈장님이 명수 도령과 학문을 논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훈장님은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연신 감탄하며 명수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전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니 이제는 낯빛이 아주 좋아졌네. 비결이 뭔가? 명수 도령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집사람 덕분입니다. 어리석은 남편을 깨우치고 기울어가던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도령은 주저없이 아내의 공을 치하했고 그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훈장님이 돌아간 후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 하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였고 사방은 눈이 소리를 삼킨 듯 고요해졌습니다. 명수 도령과 연화는 안방 아랫목에 마주 앉아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고 따뜻한 온돌 바닥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노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겨울밤의 정경이었습니다. 연화가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도령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드세요. 올해 수확한 밤이라 아주 달고 맛이 좋습니다. 도령은 군밤을 받아들고는 연화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손끝에는 지난 몇 달간 집안을 살리기 위해 애쓴 흔적이 굳은 살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령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와 연화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이 고운 손이 나 때문에 많이 거칠어졌구려. 내 이제부터는 부인을 호강만 시켜주겠다고 다짐했는데 여전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오. 연화는 도령의 손등을 살며시 토닥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비단 이불에 앉아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서방님과 함께 땀 흘리며 일구어가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굳은 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현명한 대답에 도령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스승의 가르침과도 같소. 부인을 보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매일 배우고 있소. 도령은 진심을 담아 말했고 연화의 볼은 화로의 열기 때문인지 수줍음 때문인지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지을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칠 계획은 언제 실행할지, 그리고 먼 훗날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시련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자 김진사댁 기와지붕은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명수 도령과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하얗게 변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눈을 쓸며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눈 쌓인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눈이 많이 왔으니 내년에는 풍년이 들겠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도령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부인과 함께라면 풍년이 들지 않아도 두려울 것이 없소. 우리 힘을 합쳐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테니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진사댁을 지혜로운 며느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판단이 서지 않을 때면 연화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연화는 언제나 명쾌하고 따뜻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가 먼 곳에서도 그녀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명수 도령 또한 학문이 깊어져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살피는 목민관이 되어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리는 애처가로도 유명했지요. 쫓겨난 당숙에 대한 소식은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곤 했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보찜 장수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절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연화의 사랑과 지혜로 이미 깨끗하게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련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그 또한 인생에 스쳐가는 인연이자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명수 도령과 연화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늙은 유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람 속은 살아봐야 안다. 는 말은 집안의 가훈처럼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진사 댁 대청마루에는 자손들이 북적거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명문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한때는 바보라 불렸으나 누구보다 현명했던 여인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것 하나 없지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 밝게 빛나든 우리네 인생의 어려움도 결국은 더 빛나는 날들을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제 창밖을 한번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저 별들 중 하나는 어쩌면 연화 A씨가 밤마다 몰래 세어보던 그 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연화 A씨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처럼 명수 도령이 건네준 달콤한 군밤처럼 포근하고 맛있는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마음뜰에도 하얀 한방눈처럼 깨끗하고 반가운 소식이 쌓여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물러갈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